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늘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을 좀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천 작가의 단편 소설 오디 낭독해 드릴게요. 이 작가에 대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편 소설 오디는 1941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오디는 뽕나무의 열매죠.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눈 내리는 밤에 길 위에 나서면 어디 먼 곳에 얄딸한 검정망사나 우중충한 수풀에 가려서 달이 어련히 떠 있으려니 하는 착각을 갖게 된다. 최군이 먼저 마당에 내려서면서 아유, 이 눈복에 어느새 한치나 쌓였네 하고 짓거리니까 최군 옆에 같이 따라 나섰던 해중월이라는 기생이 눈 오시는 밤에 취해서 거리를 쏘다니는 것도 버릴 수 없는 흥취시지요 하고 요리집 사와나이가 빌려주는 우산을 마다하고 그냥 두루마기 바람으로 눈 속에 들어섰다. 그녀도 미상불 술이 얼큰하니 취한 모양이다. 기생이 마다한 그 우산은 정군이 받아서 펼쳐들었다. 김군도 눈을 보면 흥분하는 축인가? 그렇게 말하고는 뒤에선 나를 뻐끔히 돌아보며 우산 밑으로 기어들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창엽이라는 기생과 팔을 걸고 현관으로 나서던 참이라 그녀를 떼어놓고 혼자서 눈을 피할 수도 없는 노릇. 그렇다고 셋이서 우산 밑에 머리를 틀어박는 것도 야속한 일이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눈을 맞으며 설레는 눈 속에 서버리라 생각하는 것이었다. 결국 우산을 받은 것은 정군 한 사람뿐이 되었고 최군과 나는 각각 기생을 하나씩 한 팔에다 끼고 눈을 맞으며 무산관이라는 술집을 나섰다. 또 한 번 취ың을 새롭게 불러본다고 송양관으로 자리를 옮겨 놓는 길이었다. 송양관의 새로 지은 신관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나를 친구들은 그리로 안내한다고 한다. 술로 하여 상기된 얼굴에 무수히 눈송이가 부딪혀서 물이 되곤 하였다. 내게 의지하듯 매달린 기생도 이마와 콧등을 간지럼 피우는 눈송이를 씻기 위해서 여러 번 두루마기 속에 넣었던 왼팔을 뽑았다. 거리에 나서니 행인도 없었지만 모두 침묵하고 걷는다. 이윽고 일행이 송양관의 정문을 들어설 때도 둥그런 문등의 주위를 꿀벌떼처럼 눈송이가 설레 도는 것이 보였다. 눈은 우리들이 해질 무렵에 술을 시작할 때는 내리지 않았었다. 아침부터 날씨는 푸근하였고 내가 건넌방에 혼자 앉아서 안방에서 들리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목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나는 부인네들의 그릇 만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는 오래된 황장미 가지를 에워싸고 참새떼가 제잘되는 마당에 흐릿한 회색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한 무렵에 정군이 나를 찾아왔었고 마주 앉아 담배도 한 대 피우기 전에 그는 나더러 저녁이나 먹으러 나가자고 권면하였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최군이 마침 전화를 걸었길래 그럼 셋이서 오래간만인데 얘기나 좀 나누자고. 그동안 커다랗게 전빵을 내서 어느새 군내에서 굴지 않은 상인이 된 정군은 그렇게 말하였다. 나도 사양치 않고 정군을 따라서 집을 나섰다. 정군의 가게에서 최군을 만나 아직도 저녁을 지을 시간에 우리들은 술좌석을 벌인 것이다. 그들은 우선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 우인, 즉 친구를 갈빗집으로 안내하였다. 갈비를 구워서 소주를 마신다. 전날이라고 해도 5, 6년 전 내가 고향에서
한 해 동안 몸을 정량할 때에 최군과 정군과 가끔 하던 노름이었다. 우리들의 먹성은 같았다. 갈비는 이글이글 피어오르는 숯불 위에 놓아서 뿌이뿌이 피나 가실 때에 뜯기 시작한다. 마늘과 고추장을 곁들여 먹는다. 친구들은 5, 6년의 서울 생활에도 변하지 않은 나의 식성을 기뻐하는 듯하였다. 서울 갈비라고 달기는 하지만 고긴 내가 나야 먹지 하고 핏물을 입술에서 닦으면서 정군이 말한다. 갈비로 우선 뱃속에 토대를 닦아놓고 무산관에 갈 때도 아직 해는 완전히 저물어 버릴 시간은 아니었는데 대기는 찌뿌탄 채 낮게 머리 위에 드리웠으나 눈은 내리지 않았었다. 좌석에는 먼저 해중월이라는 연세가 지긋한 기생이 불려왔다. 그는 나와도 익숙하게 잘 안다. 정군과 최군과 내가 아직 고향에서 지낼 때 가끔 술자리에 섞여서 우리들의 기분을 알아주던 섹시였다.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서 해중어리를 부른 모양 같았다. 그렇다고 한참 만에 술이 서너 순배나 돌았을 동안이니까 한 4, 50분 뒤였을까? 창엽이라는 애띠고 나와는 안면이 없는 기생이 새로이 좌석에 끼었다. 그녀가 미닫이 안에서 절을 하고 들어와서 앉는데 약간 머리를 지진 이마 뒤에 녹다가 남은 눈송이가 보여서 나는 눈이 오더냐? 하고 물었고 그러니까 창엽이는 언제 오셨어요? 하는 소리와 네, 눈이 지금 막 흩날리며 내리시기 시작해요. 하는 대답을 연줄 이어 말하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이 온다고? 때마침인걸? 신문지국을 하다가 그만둔 최고는 눈 내리는 날 술맛이 한층 다르다고 무릎을 치면서 한 잔 부어라 하며 불쑥 창엽이에게 자기 잔을 내미는 것이었다. 나는 창엽이를 모르는데 창엽이가 나를 안다는 것은 술이 거나하게 취한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너 나를 아느냐? 그럼요. 제가 그럼 선생님을 몰라요? 하긴 한고을에 살면서 모른다는 게 되려 수상할 일이지. 나는 반가운 마음을 오히려 계면쩍어서 그렇게 덮어버리고 최군의 말에 화답하듯이 술 좋고 친구 좋은데 색시들마저 미인이요. 이 위에 백설까지 흩날리니 참말 오늘이 우리들의 생일이다 하고 짓거렸다. 술잔이 오가고 노래가 서로 건나들고 끊임없는 추억담이 좌석을 포근한 취응에 적시는 동안 가끔 나는 창엽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장은 짙게 묻히지 않았지만 얼굴이 조금 길쯤한 게 눈이 어글어글해서 퍽 귀엽게 느껴졌다. 말씨도 소리도 손님 대하는 품도 그리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기명, 즉 기생 이름답지 않은 그의 이름과 함께 그것이 소박해 보일지언정 그다지 서투르고 치사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아이였다. 두서너 번 술을 따를 때마다 나는 뻔뻔스럽게 눈여겨 건너다 보는 것이다. 나의 취안에는 도무지 기억에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었다. 하는 수 없어서 나는 그에게 술을 한 잔 권하면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며 나지기 실토를 하였다. 그랬더니 그녀는 그저 웃으면서 잔을 받았다. 입에 대는 듯 하다가 다른 그릇에 쏟아버리고 그녀는 다시 잔을 보내 술을 따른 뒤에 발타자르 하고 말하였다. 반작도 안 하는 것이었지만 여러 사람이 연거푸 권하는 잔으로 해서 그녀의 볼편에도 술빛이 서리었다. 발타자르? 하고 나는 반문했지만 그런 대답조차 의연히 나에게는 의문이었다. 발타자르,
그것은 입에 익은 이름 같긴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다는 것일까? 그러고도 얼마 동안 머리를 짜내서야 나는 그것이 서양 소설가의 문학 작품의 제목인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대체 어휘되었다는 것인지는 종시 생각해내지 못했었다. 그런 채로 술에 한푹이 취하였고 또 취한 채로 그녀를 옆에 끼고 눈이 흩날리는 데를 송양관으로 덤덤히 걷는 것이었지만 방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도록 그 소설 내용도 생각하지 않았다. 팔을 끼고 한참 동안 걸어온 것이 두 사람의 사이를 일층 친하게 하였는지 정군이 술을 시키러 나가고 최군이 화장실에 가고 없는 동안 마침 해중어리마저 화장을 고치려는지 사무실에 나가고 없어서 나는 창여비를 무릎 가까이 오래서 그의 손을 만져주었다. 발타자르가 무슨 소리냐? 나는 다시 물었다. 부끄러움이 잠시 눈 가장자리에 끼치는 듯 하였지만 이윽고 창여비는 10년 전 제가 9살 때 옛말 시간에 들려주셨어요. 하고 말하였다. 10년 전? 10년 전이라면 내가 지금 28살이니까 17, 8세 중학 3, 4학년 때라고 나는 곧 속으로 주먹구구를 하였고 아 참 중3 겨울방학 때 예수교 예배당에서 2주일 동안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학을 했다고 나는 드디어 무릎을 딱 쳤다. 생면부지의 색신 줄 알았더니 10년 전의 옛 친구라고 나는 기생이 여러 번 붙드는 것을 기어코 좌석에 쏟아놓아 공개를 하고 말았다. 밤마다 10살 전후의 남녀 아동들을 모아놓고 학습도 시키고 창가도 가르치고 성경 말씀도 배워주고 하는데 이틀 건너서 한 번씩 동화 시간이 있었다. 내가 문학소년이라고 야학의 선생 동료들 모두 중학생이었다. 이 동료들이 동화 시간을 나에게 떠맡겼고 그러자니 건방진 문학소년의 마음에 호랑이 이야기나 흔하디 흔한 이솝 이야기 같은 건 짓거리지 않는다고 어떤 날 밤엔 서양 소설가의 작품을 읽은 그대로 그것을 고스란히 옮겨서 이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 들려주었던 모양이다. 그때 9살의 소녀로 많은 아이들 틈에 끼어 앉아서 나의 발타자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 창엽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만이 발타자르의 내용을 잊은 것이 아니라 창엽이 자신도 바르키스라는 여왕의 이름과 그 여왕의 환영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별을 연구하던 발타자르에게 하루는 하늘로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것과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발타자르는 한 말의 모략을 마련해 가지고 별을 쫓아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세상에 탄생하는 어린아이한테로 유태국의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다는 줄거리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외우기 힘든 서양 이름을 2개씩이나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과 나의 이름도 내가 그동안 고향 밖에 떠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창엽이가 나를 보자마자 곧 10년 전의 옛 기억을 불러내서 발타자르 하고 외쳤다는 것이 모두 기특하고 또 취한 마음에 한없이 반갑고 흐뭇해서 나는 창엽이의 어린 시절을 빙자해서 나의 소년 시대를 한바탕 떠들어 짓거렸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친구들로서 이것이 인연이라는 둥 사제지간의 애정관계는 진정 소설감이라는 둥 10년 전의 옛 일을 잊지 않았다는 건 바로 김군 그 사람을 10년이 하루처럼 고이고이 사모한 탓이라는 둥 실없는 말로 한참 동안 왁자지껄하였다. 실없는 조롱의 말이긴 하였지만 나는 나대로 반갑지 않은 건 아니었고 창엽이는 그저 낯을 좀 붉히면서 무어라 변명도 늘어놓지 않고 발신발신 웃고만 있었다. 술이라 노래라 춤이라 하여 우리 5 사람은
얼마 동안 머리가 퀭하도록 두 사람의 기이한 해후를 축하하였다. 그러나 떠들고 나면 갑자기 마음은 공허해지고 술자리는 삭막해지는 법이다. 모두들 시무룩해서 앉아 있었다. 순배가 다시 돌아갔지만 무슨 의무를 실행하듯이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시고는 옆자리로 덤덤히 잔을 옮겨 놓을 뿐, 생각해보면 기쁠 것도 반가울 것도 없는 일인지 모른다. 나는 나대로 10년 전의 푸른 꿈을 아무 데서 이뤄보지 못하고 죽지가 부러져서 뜻을 잃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 창여비로 말해도 나이가 9살이었으니 무슨 커다란 공상이야 가졌으련만,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쫓아가던 마음으로 지금 무사내 앞에서 술을 따르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동안에 우리의 10년과 그리고 10년 뒤에 우리의 처지는 그대로 축배를 올릴 만큼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었다. 좌석의 싸늘적한 술맛은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고 있는 때문이었을까? 나는 내 앞에 놓인 잔을 들이켜고는 화장실을 찾아서 방 밖으로 나왔다. 어느새 눈이 그치고 달이 떠 있었다. 화장실을 나오면서 나는 강 있는 편을 조망할 수 있는 뒷마루로 돌아가 보았다. 눈 위에 달이 떠서 고향의 밤 경치는 취한에 아름답게 벌어져 보였다. 무산 12봉의 잔등도 하얗게 빛나 보인다. 천주봉, 벽옥봉, 금노봉이 있는 위켜는 고운 눈썹처럼 까마득하게 앉아 있어 보인다. 그 밑에 푸르게 흘러내릴 비류강은 얼음에 잠겼고, 그 얼음 위에 눈이 내려서 그저 펀한 옥돌로 된 마당이 가로 누워 있는 것 같다. 그 건너편 강선로는 12난간의 한쪽과 좋은 가게 추녀만이 여기서는 우중충하니 보인다. 승선교가 장차게 건너갔다던 다림목, 추른 데의 바위 밑만 흰 눈에 젖지 않고 까만 여울이 소리 높이 흐르고 있다. 아름다운 경계였다. 이런 것을 바라보며 술을 들 수 있는 송양관이 마음에 들었다. 이름을 송양관이라고 한 것도 이 고을이 1000년 전 옛날 송양왕의 도읍처였던 것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그렇기로 말하면 저 12봉은 그땐 흘골산이라 하여 성이 있었고, 비류강도 졸본천이라 불렀다던가. 나는 잠시 옛일을 상고해보며 새롭게 흥취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 이렇게 경계가 좋은 요리관은 그 전날엔 누구의 집터였던가? 누구네 밭이었던가?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눈을 가까이로 옮겨 놓았다. 강 기슭은 뽕밭이 확실하고, 상전, 즉 뽕밭과 잇대인 밭은 채미를 심었던 것임이 분명하고, 낭떠러지 위에 앙상하게 서 있는 것은 늙은 버드나무 싹덩이고, 저 오른편에 돌담의 옆구리가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곳이 거리에서 강가로 나가는 샛길일 것이고, 그러나 이 요리관의 예터가 무엇이었던지는 종시 생각나지 않았다. 두어라, 구태여 천착해 보아야 무엇하랴 하며 발을 돌이키는데, 화장실에 있는 옆으로 커다란 늙은 뽕나무, 틀림없는 뽕나무가 눈에 띄었다. 나는 발을 옮겨놓지 못하였다. 한편이 썩어서 구멍이 뚫려 있는 늙은 뽕나무는 나를 20년 전의 옛날로 끌고 갔었던 것이다. 맞다. 이 집이 박진사 댁이었구나. 박진사 댁은 그때 우리 고을에서는 드물게 솥을 대문을 가지고 있었다. 낡았지만 커다란 대문이었다. 문 옆으로 길다란 담장이 강 있는 편으로 뻗어나갔는데, 담 모세기에 담장보다 훨씬 높은 뽕나무가 서 있었다. 담 안에 심은 과실나무, 복숭아, 살구, 대추 같은 것들은 한 뼘씩밖에
가장자리를 담 위에 드러내놓지 않았는데 뽕나무는 그의 몸뚱아리를 절반 이상이나 내놓고 한 가지는 담장 밖에까지 뻗어나와 있었다. 보통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8살 때였던 것 같다. 첫여름이었을까? 까만 오디가 가지마다 열려서 그다지 많지도 않은 뽕잎 밑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나와 또 하나의 흑남이는 강에서 들어오다가 아무 말 없이 이 담장 밑에 우뚝 섰다. 자긴 자쟁이가 무서워서 싫다면서 흑남이는 나무에 오르기를 꺼렸다. 나는 흑남이더러 담장 밑에 엎드리라고 하였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의 잔등을 발판으로 해서 나는 기왓장으로 위를 덮은 담장에 기어 올랐고 또 이내 뽕나무 가지로 손을 뻗어서 몸을 옮겨 앉을 수가 있었다. 가장자리를 두세 번 바꿔 짚으니까 오디가 까맣게 익은 가지에 손이 미쳤다. 담 밖을 내다보니까 흥남이는 다시 길 위에 일어나서 서성거리고 섰다가 나를 쳐다보고는 찡긋하니 웃는다. 나는 담 안을 보았다. 저만큼 멀찍이 사랑이 보인다. 사랑 옆에 넓은 대청마루가 있는데 그 가운데 수염이 허연 영감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 돋보기를 꼈지만 노안이라서 나무 위에 올라앉은 내가 보일 리 없다고 안심한다. 나는 오디를 따서 일변 먹고 일변 주머니에 넣었다. 이내 손끝이 보랏빛으로 물든다. 나는 정신없이 오디를 바작바작 씹고 있다. 드르륵 하는 미닫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사랑 연문이 열린 것이다. 소반에 대접을 받쳐들고 분홍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머리를 들이운 처녀가 마루에 나온다. 박진사의 서원 앞에 와서 대접을 드릴 때 굽힌 허리 위에서 빨간 댕기가 스르르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이었다. 처녀는 이윽고 책상머리에서 비켜선다. 박진사는 화채를 마신다. 대접을 놓고 수염을 쓰다듬는다. 그때 박진사의 막내딸은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싱싱한 창포와 꿀벌통과 작약포기를 보고 있다. 복숭아 나무도 바라본다. 그러다가 눈이 잠시 미끄러져서 뽕나무를 봐버렸다. 에그머니? 하고 잠깐 놀라 멈칫 물러섰지만 누구냐? 하고 그 다음엔 소리를 질렀다. 나는 옴쭉달싹 못한다. 박진사에게 무엇라고 고해 바치고는 처녀는 이리 내려와. 누가 남의 담장을 넘어 들어왔어? 하고 발을 콩 하고 굴러 보인다. 그녀는 이내 신을 끌고 마당에 내려서서 내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 뽕나무에서 밑을 굽어 디딜 자리를 고를 때 담장 밖을 보니까 벌써 흑나미는 달아나고 거긴 없었다. 나는 맨발채로 담 안에 내려섰다. 복숭아 나무 옆으로 두어 발자국 나섰다. 아니 너 개손이 아니냐? 하고 그녀는 내 애명을 부른다.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가까이 와서 내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손 좀 봐라. 저 옷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고는 피식 웃는다. 나무를 기어내릴 때 주머니에 넣었던 오디가 뭉그러져서 적삼에 붙인 어북에서는 자줏빛의 오딘물이 뚝뚝 흘렀다. 이리 온 하고 그녀는 나를 사랑 앞으로 데리고 갔다. 아버지, 김이방네 손자예요. 하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니까 박진사는 눈에서 돋보기를 벗고 허 하고 수염 속을 헤치면서 웃는다. 어디가 먹고 싶어서 담장에 올랐느냐? 관을 쓴 머리를 주걱거리며 두 눈가장의 주름살은
한참 동안이나 펴지지 않았다. 나는 손가락을 만지며 대돌 밑에 서 있었다. 안으로 데리고 가라. 버뜩 고개를 들고 보니 박진사는 다시 돋보기를 쓰고 기름에 절은 기다란 책장을 들치고 있었다. 박진사의 막내딸은 내 손을 이끌고 중대문 안에 들어가서 나를 안방 마루 끝에 앉히었다. 나는 거기서 진사의 막내딸이 떠다주는 대얀물에 손을 씻고 주머니를 털고 그리고 아마 올 복숭아를 몇 알 얻어 먹었던 것 같다. 물론 기억은 똑똑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박진산의 집안 내막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였다. 내가 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 뒤 차차로 철이 들면서 한마디 두마디 귀동냥으로 얻어들은 것을 추려보면 박진산의 가훈은 그때부터 벌써 속살로는 수습하기 힘들 만큼 기울어져 있었던 모양이다. 박진사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것도 나는 훨씬 뒤에서야 알았다. 아들 중 하나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끔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상고머리로 깎은 맨머리바람으로 거리를 오르내렸다. 낯이 희고 갸름한 사람이었다. 작은 아들은 아내를 친정에 쫓아버리고 늦게 신식 공부를 시작하느라고 송도에 가서 학교에 다닌다 하였지만 방학에 와도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윗동리에서 국수장수를 하는 장아무개의 아내가 박진사의 맏딸이라는 것을 알고는 나는 진정 놀랐다. 어째서 부잣집 호사딸이 국수장수를 할 것인가 하고 나는 적이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장아무개도 옛적에 좌수를 지낸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아들의 세대에 와서 갑자기 재물을 잃고 산을 흩어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를 전후해서 박진산의 토지를 병원집에서 산다는 소문과 3등에 있던 농막이 동척, 즉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어간다는 풍문이 연거푸 떠돌아다녔다. 나는 이윽고 보통학교의 상급반이 되었다. 오래지 않아 유학을 가야 한다던 시절이었으니까 10서너 살 먹었을 때인 듯하다. 어느 여름날 나는 혼자서 박진산의 담장 밑을 지나고 있었다. 뽕잎이 유난스레 퍼렇게 피었지만 가만히 눈여겨보면 이파리에 가려서 오디알이 또렷또렷하다. 오디는 알이 잘고 파랗고 빨간 채 먹음직스럽지도 탐스럽지도 않았었다. 물론 나는 어린아이 적처럼 담장에 기어올라서 오디를 탐하려 하지도 않는다. 담장은 마침 뽕나무가 있는 군데가 반나마 허물어져 있어서 뽕나무 밑등께에 구멍이 있는 것이 밖에서도 보인다. 나는 문득 박진사의 막내딸을 생각하고 무너진 담터로 뜰 안을 살펴보았다. 몇 해 전에 이웃 고을로 시집을 간 그녀는 서방이 술 주정뱅이어서 가끔 모진 매를 얻어맞는다는 소문을 놓았었으니 지금 그녀가 그 전날처럼 빨간 댕기를 들이고 분홍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마당 뒤에 서 있을 리가 만무했다. 마당에는 싱싱하던 창포도 작약도 없다. 과실나무도 절반은 죽은 채로 잎도 피지 못한 것이 많다. 여름볕은 쨍쨍하였지만 낡은 기와 검은 기둥 그리고 문설주를 비치는 햇빛은 오히려 쓸쓸하게 짝이 없다. 대청마루에는 박진사의 그림자도 없었고 창살이 굵은 문짝이 굳게 닫혀 있다. 사위는 조는 듯이 고요하다. 그러나 그때 유령 같은 흰 그림자가 퍼뜩 나의 시야를 어른거렸다. 맏아들이었다. 낯이 양초 가락처럼 희다. 희다 못해 파랗다. 그는 중대문을 휘청휘청 나와서 기운 없는 걸음으로 마루 밑 대도를 돌았다.
해가 쬐는 기둥 끝에 가서 쭈그리고 앉는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기계를 꺼내서 젓가락 같은 팔을 걷고 혼자서 팔뚝을 뚫었다. 침그릇도 간수하기 전에 그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것까지 보고는 뽕나무가 서 있는, 그리고 그 뽕 이파리 밑에는 익지 않은 초라한 오디를 매달고 있는 그 담장 밑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 뒤에 박진사는 세상을 떠났고 맏아들도 타관에서 방랑하다가 객사하고 둘째 아들은 학교를 그만둔 뒤 순사 시험을 보고서 간도 영사관 근무가 되었고, 그리고 시집에서 소방 맞고 돌아온 막내딸은 국수장사하는 장아묵에 저의 언니네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중학 때 방학해서 올 때마다 한마디씩 얻어들었다. 박진사의 손자는 어느 광산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도 귓결에 들은 듯하다. 커다란 주택, 뽕나무가 서 있는 박진산의 낡은 주택은 한때 도깨비 불이 켜진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너덧 가족 외지에서 전구는 월급쟁이들이 집세로 들어 있었다. 도깨비 불이 켜진다는 소문은 얼마 뒤에 없어졌지만 가옥 문서가 누구의 벽장에 들어갔는지는 묻지 않아서 여태까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있었다. 지금 담장도 소설대문도 사랑도 중대문도 안채도 아무것도 없어졌지만 이 뽕나무만이 밑배에 뚫어진 구멍을 아는 채 달빛 속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 어느 가지에 잎이 피고 어느 가장자리에 오디가 열리는 것일까? 갑자기 취기가 달아나니까 등골에 찬물을 끼얹는 듯이 대성밑이 오싹하였다. 내가 자리에 돌아왔을 때 친구와 색시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하마 달아난 줄 알았다고 말한다. 사무실에서 잠시 전화를 걸었다고 속이고 나는 빈 방석 위에 앉았다. 방석이 차가운 것이 뼈에 사무쳤다. 가려고 하던 참인데 김군이 자리에 돌아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순배 들면서 노래나 부르자고 한다. 나도 취한 채 돌아가고 싶었다. 창여비가 술을 따른다. 술이 차갑다. 혀가 시리다. 그래도 꿀꺽 삼키니까 가슴 밑이 따사로운 것 같다. 나는 연거푸 석 잔을 마셨다. 그러고는 그때 나이 지긋한 해중어리가 노랫가락에 맞춰 부르기 시작한 송도 기생의 옛 시조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 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나니 옛물이 있을쏜가. 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오더라. 김남천 작가의 단편소설 오디 낭독해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오디라는 제목에 그런 사연과 인연이 있었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